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의성인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우리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강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어야 하는데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국회에 나와 좌우지간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정치적 파장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G1 뉴스쇼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주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죠. 작년 9월에 발의를 했는데 이러다 또 해 넘기겠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는 했는데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려했던 대로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안이 올라가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다음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만 몇 번 하고 논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강원도술은 아주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기호, 송기현 두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정치적인 모양새도 갖췄고 핵심 특례만 딱 40개를 추려서 올려놓고 그간 부처 협의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가꿀 게 있다거나 쟁점이 있으면 돌파를 할 텐데 논의 자체를 안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물론 법안을 발의한 뒤 계엄과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 모두 강특법 개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현재 정부도 5극 3특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임위 첫 문턱을 못 올라가는 건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함께 전북, 제주가 특별법 개정안을 올렸고 부산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특별법들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법을 조금 바꾸는 개정안보다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는 건 안 될 말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가깝다 보니 정치권은 지역 구도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논의를 멈춰 놓은 겁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강원도가 상당히 이제 억울한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게 정치적인 이유라면 당연히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민들의 민심도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번 주 내내 김시성 도의장을 비롯해서 도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역시 국회로 달려와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를 했고요. 1년 반 가까이 법안을 잠재우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여야도 대부분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급한데 국회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는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느라 진통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엄 1년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 국면이라 더 정신없어질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 달 초에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안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집단행동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법안이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도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겠네요.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돈의 주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모시고 민주당 강원도당 지방선거 준비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국방기획 비서관 등을 역임하신 남북 군사 분야 전문가신데요. 최근에 민주당 중앙당 국방안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방안보특위 위원장인 만큼 하여튼 12.3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힘있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방 핵심 정책이자 과제로 계속 또 제시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임기 내 환수 등 국방 정책 과제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지대하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도당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제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도당위원장 직책을 맡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해 후반기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12.3 내란 이후에는 아마 그 매주 그 상경 집회를 주도하면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또 파면시키고 구속하는 이 과정의 중심에서 하여튼 역할을 했고요. 또 내란 수괴가 탄핵되면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원들과 또 우리 도민들과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여튼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벌써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6,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6.3 대선의 하여튼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에 이제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1표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지침이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워크샵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중앙당이 의견 수렴을 했고 아마 조만간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 지침이 뭐 하달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과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하여튼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는 공천 지침을 공천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과거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권리당원들이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여성,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산점을 증가시키고 하여튼 이 공천룰이 이제 조만간 확정이 되면 또 도당의 지침을 포함해서 우리 강원 지역에서 정말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하여튼 선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자체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에 맞이하는 어떤 중간 평가격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게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6.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 숙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6.3 대선이 치러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도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아마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예. 그날 그 지방선거가 또 치러지는데 예.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이제 다음 주면 12.3 내란 1년이 벌써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12.3 내란과 관련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그 준동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는 하여튼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또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22년 대선, 지선부터 올해 치른 대선에 이르기까지 최근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 강원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지난 6.3 대선에서도 우리 강원도 지역이 3년 전에 치러졌던 대선에 비해서 3년 만에 한 10% 정도의 그 지지율을 그 상승시키는 그런 변화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이제 도당이 중심이 되고 또 8개 지역위원회와 협력해서 도당에 지난 여름부터 그 지방선거 준비 TF를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필요한 과제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지금 총 그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우리 강원도당에는 민주연구소가 있는데 민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8개 지역위원회를 현장 방문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 현장 토의를 실시했고요. 또 다음 달부터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민주연구소가 주관하는 각 지역별 핵심 인재들, 그 예비 후보자들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지금 정치 아카데미를 그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했고요. 또 핵심 당원 뭐 워크숍을 통해서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기초로 해서 지역별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벽돌들을 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원 지역이 지정학적인 환경이나 또 정치적, 또 군사적, 법적 이런 제약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 지역이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특별한 희생을 한 강원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우리 강원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시키는 어떤 마중물로서 충분히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기회를 주시면 아마 강원 지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슈토크에서는 마무리할 때 골라오신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히트송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어떤 음악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6.3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 유세단과 함께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당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목 놓아 외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유정석 가수의 질풍가도라는 아마 응원곡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는 노래일 텐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그때 감흥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어쨌든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이제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의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흐를지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에서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반려동물.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안 채운 견주를 마주치면 깜짝 놀란다든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경남 밀양시에서 직접 기르던 맹견에게 물린 8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반려인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 예절, 일명 패티켓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랑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한테 물렸던 사고도 있었어서 자기 강아지가 좀 흥분을 하거나 다른 강아지를 문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산책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줄을 잡고 있다거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개가 이렇게 주인이 줄을 묶지 않고 그렇게 풀어져 있는 개가 저한테 확 달려드는 적은 있어요. 일정 크기가 이상이 되면 당연히 주인이 그거를 미리 케어를 해야 되겠죠.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2,000건 정도. 도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환자 수는 최근 4년간 총 502명에 달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 또한 증가 추세인데요.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36,813건, 2025년 월 평균 민원은 1,741건으로 지난해 대비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현장까지 갔을 때 견주랑 개가 떠나버리면은 사실 그게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반 사실이라든지 위반 행위자가 어느 정도 저희한테 전달이 될 필요성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사진만으로는 견주를 특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고 절차가 어렵고 신고 시 필요한 견주의 인적사항 확인도 쉽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치만으로는 개물림 사고 등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배변 처리라든지 목줄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이제 법으로서 강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반했든 안 했든 이제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성숙한 반려문화를 좀 더 일찍 저희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대형견,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사고가 날 경우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와 견주의 관리 태만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산책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높은 비율의 과실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관련 법과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려견의 사회화 부족에 있는 만큼 견주의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화 교육, 즉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자극들에 대해서 둔감화시키는 걸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회화 교육이 돼 있는 반려견들은 많은 상황에서 편안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들이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집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다 보면은 교육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물림 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반려견 성향을 이해해서 꼭 교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견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반려인구 1,500만 세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불편을 줄이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견주 자격시험을 도입하거나 견주들의 안전의식 미흡 등이 적극적인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줄하고 가슴줄을 꼭 착용해 주시는 거, 배변 봉투를 항상 지참하시고 다른 분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배변을 잘 치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노력해 주시는 반려인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봇을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릴게요.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우지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잡한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특법부터 사법 개혁까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주제로 두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강원도 이슈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9월에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가 골든타임이었는데 법안소의 문턱도 못 넘어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작년 9월에 이게 국회의원분들이 105명이나 같이 동시에 이제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힘을 좀 받나 좀 이랬는데 거의 1년이 넘었죠. 이 동안 논의도 한번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원인은 계엄 사태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국회가 뭐 거의 마비 상태가 오래 갔었죠. 대선 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7, 8개월 계속 그냥 국회가 마비됐고, 이후에도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뭐 기껏해야 이제 국감 정도 하고 꼭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감이나 예산 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전쟁터 수준이어가지고 이런 강원특별법 같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논의에서 거의 뒷전으로 밀리는 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원인으로는 이제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 처리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선을 앞두면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에 이번에 행안위에서 처리해야 될 지역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전북, 강원, 부산 이렇게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줄 수도 없으니까 뭐 늦게 시작된 분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럼 다 같이 처리하자. 좀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처리가 안 되는 좀 그런 국면이 좀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정치권의 대응도 좀 많이 부족하고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좀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야 뭐 국회 앞에 가서 뭐 1인 시위도 하시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시는데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진작에 그런 부분들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면피용으로 요즘에 뭐 목소리를 높이지 않나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씁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1호 강원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발빠르게 강원특별자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2차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3차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나 의지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태 지사가 말했던 그 야당 출신의 도지사가 있는 지역구는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또 여당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또 행안위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거 통과시키면 이 분명 대선할 때는 얼마 전에 이재명, 김문수 대선할 때는 약속을 했어요. 통과시키겠다고. 빨리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국민의힘도 보고를 올렸고 더불어민주당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냥 막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좀 씁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정부 탓보다는 국회 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차 개정안이 행안부하고는 합의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지금 3차 개정안에 강원도에 올린 거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처리해주는 국회가 지금 거의 처리를 안 하는 문제가 있고, 뭐 강원도가 이제 야권이다 해가지고, 아니 뭐 야당 도지사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데 지금 전북도 같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텃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부 탓 이런 거보다는 국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가 지금 하지 않고 서로 싸움만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정작 좀 중요하고 뭐 도민들의 생활에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안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국회 탓을 저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정부 탓을 예를 들었냐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률안 중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해양수산부를 비롯해서 해양수산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정부 의지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발빠르게 통과를 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푸시가 해서 통과가 된 거고 이재명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또 행안위원장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통과를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부산 관련된 법은 통과가 됐어요. 왜냐? 이재명 정부가 의지가 부산에는 있었고 강원도에는 없었으니까 그러한 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 해양수산부 가는 거 그 동네 시의원들이나 국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던데 그건 풀렸나요, 그거? 그건 뭐 제가 모르는 그렇죠. 일이고요. 그거 왜 반대 안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강원도의 그 김진태 도지사는 좀 견고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호든 뭐 이강재든 그 함부로 못 덤비는 것 같고 반대로 부산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 부산은 우리가 뺏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서울하고 부산이잖아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그 두 지역에서 이제 이기는 데가 정말 이기는 거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왜 공을 안 들이냐고요. 이 부산 때문에 근데 강특법이 같이 묶여가지고 세트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부산도 이제 늦게 그 부산 특별법을 좀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제정하는 부분들인데 제정하고 이제 강원도 거는 이제 개정하는 부분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고치는 건데 부산 정치권에서 아니 같이 처리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늦어지는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맞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좀 여당에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야당도 협조를 잘하고 협조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이게 정치적 파장,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후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처음 통과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국회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해봤지만 국회 영내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회 영내 안에 천막을 설치했어요. 그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이 그 김진태 그 도지사의 비서실 분들이 천막을 들고 와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눕고 국회 경위들이 와서 뜯어내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설치 안 하면 우리는 천막 안 치운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막 농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국회 영내 안에서 천막 농성을 해가지고 따는 게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셨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그 열심히 해서 간 것이고요. 지금 3차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까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05명의 여야 의원들이 다 합쳐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다양한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강원도 의원님들께서는 좀 똘똘 뭉쳐가지고 좀 푸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올해 통과 안 된다니까 뭐 다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할 때일수록 좀 돌아가라고 해서 왜냐하면은 정작 저는 정치권은 막 떠들썩한데 이 특별법 관련해서 길에 가는 시민들이나 뭐 도민들 물어보면은 뭐
그게 뭐지? 그러니까 모르세요, 이거 잘.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근데 보면은 이 3차 개정안 내용에 보면은 법 명칭도 바뀌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뭘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럼 미래도시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8대 분야 32개 공약 뭐 이렇게 냈는데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의원 비례가 지금 현행이 이제 10%거든요. 비례의원이. 근데 20%까지 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강원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공론화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었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교육과정이나 뭐 학교급식 이걸 통합적으로 좀 운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도 뭐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의견도 좀 받아보고 같이 이제 공유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제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국제학교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작 정치권은 해달라 이렇게 뜨겁기는 한데 사실 도민들은 내용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어차피 좀 안 되면은 도민들에게 이런 3차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안내를 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제정할 때 시끄러웠고 2차 개정안 통과할 때 시끄러웠고 지금 3차 개정안도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도민들이 보기에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제주특별자치도법 하면 10몇 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고쳐서 써야 되는 부분들인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면은 12.3 비상계엄 발령된 지 1년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란이 청산되지 못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던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내란 법정을 농락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분들 변호할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윤 의원님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의도 전에 야 진짜 제가 2025년도에 드라마를 봐도 이거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 그 변호인들이 이 얘기를 잠깐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김용현 변호인이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김용현 장관을 뭐 좀 대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재판장에게 발언권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당연히 신청도 안 한 사람한테는 발언권 안 주죠. 그러니까 퇴정 명령 했는데 안 나가고 근데 또 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변호사님께 저는 뭐 알죠. 법원 도둑거리에 있습니다. 책에서만 보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못 봤어요. 실제로 못 처음 봤죠. 봤어요. 처음 변호사들이 봤어요.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감치가 안 됐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인적사항을 몰라서 감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와 이런 드라마 소설을 써도 이렇게 못 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유튜브 가서 어떻게 했냐. 재판장을 조롱하고 뭐 협박 같은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너무 혐오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좀 이런 상황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이분들의 과연 의도가 뭐냐. 일단은 이렇게 해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유튜브 하니까 이분들 415만 원 벌었대요. 유튜브 채권 받아가지고 그 유튜브 하나로 돈 벌고 재판은 농락하고 그러고 이제 정치화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돈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분들 이제 뭐 지금 뭐 변호사들 손에 그 품위유지 뭐 이런 거 손상하면은 뭐 제명까지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좀 나서시는 것 같고 뭐 그 재판부에서도 고소고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분들 정말 그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이래서는 전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지위나 이런 것들 좀 박탈했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정이라는 게 영어로 코트입니다. 코트 위에서만 싸워야 되는 거죠. 코트 위에서만 각자의 무기와 실력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 변호인들께서 코트 밖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재판부를 비난하거나 비하한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를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재판부에서 방청석에서 누가 손을 드니까 누구시죠?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김용현 증인의 변호인인데 다른 재판에서 변호인인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치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치. 이게 퇴정. 누구세요를 말하고 감치 명령 나올 때까지 20초가 걸렸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보통은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많이 손 들어요. 저는 피고인의 오빠입니다. 제가 피해자의 동생인데요. 할 말 있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일단 얘기를 들어주고 다 듣고 나서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신청을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가세요. 그럼 이제 나갈 텐데
그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증인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아동일 경우에나 범죄 피해자일 경우에 동석할 수가 있고요. 김용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아동도 아니고. 그러면 이 변호인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신뢰관계인 동석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긴다 하더라도 판사님이 한마디 정도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다 듣고 나서 법령에 의한 사유가 없으니 나가세요라고 하면 되겠는데 좀 그러한 티격태격 모습이 씁쓸했고 거기에 나아가서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거 이거 좀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는데 내년 1월 18일이 윤 전 대통령이 1심 구속기한 만료일로 이러다 다시 석방하는 거 아니냐 우려의 재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금 이 모든 원인이 이제 사법개혁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좀 주춤했었죠.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다가 윤석열 다시 예전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수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구속된 분이 걸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구속을 석방해준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또 직위원 재판부가 하고 있으니 그리고 구속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게 또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들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좀 수면 아래로 묻혀놨던 거를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사법개혁 전반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숙이나 공론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좀 사법부나 법원이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피고인 재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슨 저는 침묵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재판부가 뭐 웃고 뭐 변호사들하고 뭐 떠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아니 내란 재판을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국민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사법부의 개혁이 이렇게 다시 논의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 논의는 좀 별개로 치더라도 정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석방이 될 것 같다는 우려의 제시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려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법률적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사람을 6개월 동안 재판을 못하는구나라는 거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동 김만배가 그래서 나왔었고요. 또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구속을 못 해놓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똑같죠. 똑같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6개월 불구속 원칙은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판사가 와도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검찰이 6개월이 거의 다 가니까 다른 죄를 붙여요. K스포츠를 붙였다가 또 6개월 다 되니까 다시 또 다른 걸 붙였다 그래서 2년 정도를 추가 기소를 별건 기소를 해서 가둬뒀는데 지금 이건 특검이잖아요. 특검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못 붙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결국 직위원 판사가 재판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한 방식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사법개혁한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 없애겠다. 인사권 우리가 갖고 오겠다. 언론개혁한다 그러면서 방통위 없앴잖아요. 방미통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결국 위원들 지금 아직 한 명도 임명 못하고 있고 검찰 개혁한다 그래서 검찰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 입맛대로 안 들어가면 개혁이라는 게 다 본인들이 인사권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본인들이 입맛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그 기관을 없애고 다른 기관을 설치하면서 자기들에 있는 사람들을 앉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인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위원 판사님 내년 2월 되면 어차피 인사이동 대상이에요. 어차피 판사님이 바뀝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뭐 판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판결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 정해졌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 이동 있으면 또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대로 되면은 12월 18일 날 윤석열 피고인은 풀려나가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이 재판은 1월 21일 날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 진짜 우두머리는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걸 시켜가지고 막지 못한 사람은 구속돼 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범과 방조범에서 본범 재판이 끝내고 방조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조범 재판 아까 말한 이진관 재판부 있잖아요. 9월 30일에 첫 재판이 시작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근데 11월 26일에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재판 2달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살펴볼 기록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거 알고 보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 2-3시간 사이에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 장관들도 당황하고 해서 발표를 한 건데 한덕수 총리 재판할 거는 별로 없구나.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을 2달밖에 안 했다는 거는. 그래도 저는 그러면은 어쨌든 별건으로 2개가 가고 있으면 네. 직위원 재판부는 속도를 좀 냈어야 되는데 뭐 여름에 휴정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특검에서는 휴정 기간에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재판합시다. 이랬는데 쉬어요. 뭐 방학 가셨어요. 방학이에요. 무슨 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하니까 국민들은 불편하죠. 이거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진관 판사님과 지기현 판사님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네. 근데 법정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부장님이 있거든요. 부장님들인데 부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잖아요. 회의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농담하면서 재밌게 하고 누구는 그냥 딱 할 말만 딱 하고 그 스타일이 다른 거고 지기현 판사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님의 그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 농담도 하면서 스타일인데 이 내란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신체적, 재산적 어떠한 피해를 당했나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내란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지금 거기에 내란을 청산하자고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살펴보는 게 이번 재판의 본질입니다. 이건 국민적인 상식에는 직위원 재판부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1로 바꾸는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내 반발의 최종 결정을 다음 달 5일로 미루긴 했지만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의 권력 투쟁이다,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모든 투표는 직접 투표, 비밀 투표, 보통 투표 1인 1표제인데 민주당 당내 선거만 대의원이 20표를 갖고 있고 권리당원이 1표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의원을 잡아야지 선거를 이기는데 이 대의원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는 게 대의원입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공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붙으면 당내 선거를 붙으면 정청래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겠다. 나는 이 대통령실에서 당까지 내려오는 이 구조를 깨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12월 5일 기점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과연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여의도 내에서 지금 관전 포인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20대 1 이거를 1대1로 가는 부분들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봤을 때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비판이나 민주당에서도 뭐 10년 만에 큰 소리 나오면서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바로 왜 하필 지금이냐. 지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어떤 성과 내와서 그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외 순방 나간 기사들이 많이 떠야 되는데 지금 그 기사들이 민주당 이 1인 1표 이것 때문에 묻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이러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좀 적절치 않고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가장 큰 명분이 이제 당원들의 전당원의 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 투표율이 16.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20%도 안 됐는데 이게 전당원 의견 수렴이라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런 걸 봤을 때 시기와 과정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런 게 결정에는 굉장히 수기적인 뭐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 다음 비대위원장을 뭐 박지원 의원이 하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정청래 대표가 좀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에 이제 50%였는데 이걸 7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윤상현 의원이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하고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냈어요.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아주 큰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를 할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직 선출할 때는 당원비를 높이고 공직선거 선출할 때는 민심의 반영을 높이는 게 그냥 룰이에요. 그리고 당 지지율이 좀 높으면 당원 비율 높이고 당 지지율이 좀 낮으면 민심의 반영을 높여야지 선거에 유리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룰은 유민석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요. 이건 전략적으로 당세 확장, 당원 배가 운동,
그 입당 원서를 많이 받기 위한 전략적인 포섭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입당 원서를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후보자분들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더 끌어와가지고 당원을 늘리기 위한 그냥 전략적 차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달 3일이 비상기업 1주기인 동시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되는 날, 내년 지선 앞두고 중도층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죠. 대표 취임 100일 맞아서 비상기업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지 이거 좀 관심거리인데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 메시지나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은 뭐 10명, 20명 모아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도부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투쟁에 올인하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춘천에 와서도 이제 장애투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 보면은 무슨 내년 지방선거도 체제전쟁 선포하고 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파연대 강조하고 있고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뭐 12월 2일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다가 11월 3일날 갑자기 사과한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춘천시청 앞에서 오후 1시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다 오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사과는 함부로 못하는 게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면 인적 쇄신이 뒤따라와야 돼요. 근데 사과를 하면서 내가 인적 쇄신을 하겠다 혹은 스스로가 쇄신하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움직임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날지는 이번 주 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지켰다가 그 정치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자, 오늘 주제가 강특법부터 사법개혁까지 어떻게 생각해라는 주제인데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보죠. 강 변호사님. 지금 모두가 재판받고 있는데 정치계에서 단 한 명만 재판 안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특별법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강원특별법 도민에게 설명 좀 합시다로 뽑아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